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얘기는 원자니까는 아톰, 또 아톰이군요. 아톰을 중심으로 사실은 어떤 얘기 나눔의 차원이라기보다 주절주절 기록용에 가까운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에도 못 가고 하다 보니까는 좀 이미 아, 그 다른 자료가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을 다시 한번 뭐 누워있으면 뭐 하겠어요. 계속 한번 생각해보고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얘기 나눔으로 기록했다가 이제 했던 것들 되짚어보고 하면서 원자하고 지금 이것을 올리기 직전에 이제 인도의 베다 그리고 우파니샤드 그리고 그레코 로만과의 뭐 차이 뭐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뭐 업의 개념, 뭐 사티아의 개념 이런 것들, 브라흐만, 뭐 아트만 이거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거의 이제 어떤 조각 생각들의 모음이죠.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은 그 역사적인 거, 인문적인 거 다루면서 철기 문화와 어, 그 짜크라, 그 바퀴, 부채살 모양의 바퀴, 그리고 히타이트, 그리고 아리아인, 철기 문화에 의한 고대 세상의 철기 문화나 이 짜크라 문화가 있었던 곳은 그 물질적인 무력만 가지고도 이집트고 아니면은 그 고대 인도 아리아인 이전의 인도에도 이미 문명이 건설이 되어 있었죠. 이거 마치 막 로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안에 구체적인 성격이나 이런 건 다르지만은 그런 것들을 그런 다른 쪽의 문명과 달리 철기라든지 아니면은 바퀴라든지 전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차가 있고 그 짜크라 하나가 설명하는 것이 기동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라든지 그에 따라서 그 무기가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쓰였을 거 아니에요? 전차 위에서 쓰는 어떤 무기들, 창, 활 이런 것들 성격이 달라지고 완전 무서운 무기가 됐겠죠. 핵무기처럼 차원이 많이 나는. 그래서 그걸 하다가 이게 이제 도입이에요. 왜 지금 갑자기 이런 짜투리 영상을 찍게 됐는지. 철에 주목을 한 거예요. 철에. 인문과 그 자연의 지금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철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안정적인 중원소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소의 차원에서 볼 때, 어, 무거운 원소를 잘 쓰면은 일단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그래. 이제 사피엔스 시기에 그 이전까지는 사피엔스 이전까지는 아마도 별다른 원소를, 원소를 가지고 싸우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기껏해야 입으로 물고 손이나 뭐 주먹이나 사피엔스 전이면 아마 이 주먹질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어설펐겠죠. 왜냐면은 고릴라나 침팬지도 그 우연히 잘못 맞으면 그냥 훅 가는 거지만 주먹질을 그렇게 잘 못하고 뭐라고 해야지 정교하게 타이슨의 주먹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선동력의 투구라든지 이건 어 다른 영향류들은 힘은 훨씬 세지만 그 정확도를 흉내 못 내요. 물론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어떻게 우연히 맞으면 훅 가겠죠. 힘 차이는 너무 많이 나죠. 힘 차이는 수배 막 이렇게 나지만 근력의 차이.
그렇지만은 정확도 공을 던져서 2m 앞에 있는 어디에 맞추는 거를 사람은 누구나 연습 없이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것뿐 아니라 굉장히 멀리 있는 그 스트라이크 존에 훈련하고 좀 타고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할 줄 알고, 그리고 어, 파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확도를 말하는 거죠. 그 정확도를 가지고 이전까지는 전쟁을 했겠죠. 뭐 다른 종, 그리고 가장 무서운 같은 종끼리의 전쟁. 근데 이것만 가지고 했을 당시에는 이 완전한 직립보행이 아닌 사피엔스적인 게 아닌 그 상태가 했을 때는 이제 많이 약했겠죠. 근데 직립보행을 하고 나서는 사람이랑 막 동물이랑 이렇게 싸움 붙이는 막 그런 생각들 많이 있잖아요. 막 그러면 막 초등학생들도 많이 등장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뭐 누가 이겨? 뭐 이소룡이 뭐 누구 이겨?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족 보행을 하고 나서는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서 사람이 모든 동물들을 다 제압하고 동물원에 넣거나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위험한 순간이 있기가 되게 힘들게 만들어 놨죠. 그래도 뭐 이렇게 가끔 풀린 개나 이런 거에는 이제 그냥 당하죠. 잽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어쨌든 사람이 이족 보행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손을 쓴다는 거예요. 손. 주먹 펀치가 아니라 손에 뭐를 잡을 수 있다는 거지. 다른 원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원소를 잡는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원소로 이루어진 어떤 것을 잡는다고 해야죠. 왜냐면 좀 깊이 들어가면 원소를 잡지 못하죠. 원소의 전자와 전자가 이제 밀어내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과학자들마다도 다르고 물리학자들마다도 다르고 화학자들마다 다르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자기 나름의, 우리는 예를 들면 3차원 존재인데 4차원을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식으로 차원이 다른 거지. 그 얘기도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소를 이제 가지고 싸우는 거지. 근데 가벼운 원소들부터 이제, 가볍다기보다 철 이하의 원소들 가지고 청동기까지는 간 셈이죠. 그러니까 나무, 막대기나 돌멩이. 돌멩이가 이제 아주 좋은 그거였죠. 그리고 돌멩이와 막대기의 결합.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이 그 당대의 아인슈타인이며 뉴턴이죠. 그 당시 뭐 불이 일어나는 것을 이 머리 안에서 소화를 해서 불을 지핀다든지, 비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이젠베르크처럼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죠. 역사에는 안 남아있지만 선사 시대 기록되기 이전에 그거지만은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기록이 돼, 말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신이 되고 전설 속에 남아있고, 누가 불을 가지고 왔다는 둥, 누가 뭐를 했다는 둥, 누가 뭐 농경을 시작했다는 둥, 거기에는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역사 이전의 역사로서 신화의 세계와 전설의 세계와 이런 것들로 이제 남아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원소를 다룬 사람들인 거죠. 원소의 집합체를 드디어 인간이 이족 보행을 하면서 손으로 다루기 시작을 한 거죠. 사람의 특징은 제가 이제 겨울부터 막 얘기를 했던 것이, 도구를 쓴다라는 것, 그러니까 앞발을 되게 잘 쓴다는 것. 다른 앞발 쓰는 영장류나 혹은 식용목들에 비해서 힘은 약하지만 정밀해요. 굉장히 정밀해. 그러니까 뭐 줄기세포도 막 이렇게 하고 뭐도 하고 젓가락질도 하고 한단 말이죠. 칼질도 하고. 근데 정교해. 사람만 이상하게 체질량 지수가 키의 제곱에 따라, 다른 동물은 다 3제곱인데 이 이족 보행에 의한 거라고 이제 그 통계 물리적으로 어, 정합성 있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게 이제 과학이죠. 근데 얘기 길어지겠다. 이거 메모리 삭제한 다음에 할 걸 그랬구나. 예. 지금 용량이.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울음소리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발전시킴으로써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로 혹은 글로도 이제 이 울음소리가 어쨌든 그 부호, 기호, 수학, 문자의 어떤 단초가 되는 그런 것이겠죠. 이 두 가지라고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상상을 추론을 하죠. 제가 공상이란 말과 상상이란 말은 좀 다르겠어요. 이제 상상은 어떤 논리적인 추론, 어떤 팩트들을 나름대로 그래도 모아서 근거를 지우는 것, 주장과 근거.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그렇게 상상하는 이유는 이제 뭐 초반에 되게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원소의 측면에서 이제 보려고 하니까 나무, 돌, 요게 이제 사피엔스 이전부터 어느 정도의 이족 보행, 사피엔스처럼 이제 완전히 우리처럼 완전히 그 여기에 적응하는 한 1년만 고생하면 이제 이렇게 서서 한단 말이에요. 요 이전에도 분명히 어느 정도 서 있을 때도 나무나 돌 같은 건 활용을 했죠. 그리고 사피엔스가 되면은 또 어느 시점부터 대략적으로 이제 농경을 했다고 하는 농경이 아니지. 그냥 지들이 미리 알아서 잘하는데 잠깐 좀 정착하고 뭐 이랬던 거죠.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농경을 이제 시작을 했겠지만은 그 정도가 돼서는 갈기도 하고 정교한 그 손기술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청동기 이제 금속 더 무거운 원소 점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철기 그 철기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했던 철기 문화, 차크라 문화 이런 거랑 결부되면서 이제 최신 무기를 장착한 어떤 인류 집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집단은 이집트고 나발이고 다 힉소스가 이집트를 깨버리고 히타이트가 진화만 다녔다면 다 그냥 박살내고 무거운 원소를 다루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 철기를 무기로 만든 거죠. 근데 그 철은 다 있는 거고 나름대로 이제 뭐 그 재련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지금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제 이제 얘기는 뭐냐면은 그 원소들 중원소들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죠. 중원소들을 활용했다는 거죠. 예측과 대응의 그 우리의 그 어떤 무당의 시스템 안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기 시작을 하고 그 철을 한 것이 역사 시대를 뒤바꿔 놓는 어떤 그게 되죠. 그러니까 인도건 뭐 중국이건 우리나라건 다 보면은 진짜 큰 한 번의 그 어떤 전환점은 철기 문화가 오면서 농경이 바뀌고 중장보병에 무장하는 그것이 이제 바뀌고 방식이 바뀌고 하면서 그때 모든 문명에서 그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고 그때 급격한 뭐랄까 전반적으로 뛰어난 어떤 생각들이 그때 다 발생을 하고 동양이고 서양이고 뭐 다 그게 이제 철기의 전환기. 그 철기를 원래 쓰던 놈들이 있었고 걔들이 싸움을 되게 잘했어. 그리고 그것을 흡수한 다른 문화적인 토양이 좀 있었던 거기에서 이제 문명의 질이 막 바뀌고 다 그렇잖아요. 춘추전국 시대도 철기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이제 철기, 우경 뭐 이런 것이 되게 중요했고 그리스나 이쪽도 철기, 중장보병 이게 이제 걔네 잠깐 동안의 어떤 특이한 뭐 민주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게 이제 나와서 현대의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엄청난 변화를 준 게 그 원소에 얼마나 무거운 원소를 다루느냐에 달렸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막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한번 이렇게 기록해 보는 거죠. 얘기 나눔이 뭐 될 수도 있죠. 이게 재미가 있을라나 모르겠지만은 근데 방구석에 이렇게 딱 누워 있으면은 별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라도 막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나마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우울한 생각보다는 그리고 뭐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도 이제 우파니샤드를 저번에 우파니샤드까지 말했지만 우파니샤드에서 이제 자이나나 불교가 오는 그 시기를 철기로 많이 잡는단 말이죠.
철기가 있고, 그러니까는 생산과 뭐 전쟁과 양상이 바뀌고 상업의 양상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그리고 나서 자 사피엔스, 그다음 한 역사식이 막 들어가는 그 시기, 신석기에서 역사 들어가는 그 시기에 한번 철로, 그다음 한 몇십 년 전, 그때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로 핵분열을 가지고 무서운 무기를 만들죠. 핵폭탄. 그리고 그것도 그것을 선점한 애들이 좀 센 애들이야 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제 그걸 했지만은 당시 미국한테 당했던 일본도 사실은 그때 우리나라가 식민지였고 우리나라 북쪽에 걔들 거의 다 완성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걔들 일본 애들도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데에서 다 세계적인 그런 거 많이 이루고 그랬어요. 걔들이 그런 거 못하는 애들 아니에요. 잘하는 애들이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유럽, 미국, 일본 요 좀 센 애들은 다 그 무거운 금속을 다루면서 그걸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가 이제 진짜 뭐 종이 한 장 차이 그 시차로 미국이 먼저 했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역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보세요. 중원소 중에서 안정적인 거를 철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 철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명, 어, 역사 시기 앞뒤 정도부터 해서 현대까지, 그리고 현대 갑자기 급격한 변화, 이제 양자역학의 시대, 그리고 또 원자력의 시대, 이게 되면서 더 무거운 무서운 무기, 핵폭탄이라든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는 그 에너지원으로 쓰기도 하고 하지만 원소를 중심으로 봤을 때, 철을 중심으로 봤을 때 중원소 중에서 좀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이 원소 전체 중에서 이제 좀 안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수소 헬륨 같은 거랑 철 같은 거랑 뭐 이 여러 스펙트럼 중에서 어떤 기준 비슷한 걸 차지하는, 마치 그 렙톤 그 가벼운 입자들 중에서 전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고 하는 안정적인 것이든지, 지금 이런 것도 다 전자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죠. 나머지들은 뭐 여러 차원에서 좀 다르죠. 뭐 이렇게 에너지의 차원이나 질량의 차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그걸 막 맞춰봐야 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자, 철은 어디에서 나왔죠? 철광석에서 나오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래도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철은 별에서 나온 거죠. 무거운 원소들은 별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다시 그 기준을 한 3개 정도 점으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별 탄생이 이제 빅뱅 이후 한 3억 년 정도 되나요? 하여튼 빅뱅에서 바로 철이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빅뱅, 그다음 별, 그다음 별이 아니라 철보다 무거운 것을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다룰 수 있게 된 몇십 년 전, 그러니까 현대랑 이제 시대적인 그거랑 맞물리죠. 그 세계로 이제 나눠보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별을 사용한 건 그거지만 별이 진짜 만들어진 것은 별이 아니라 철이 만들어진 것은 별이고, 그 별은 이제 한참 전에 빅뱅에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별이 만들어진 거죠. 철은 그때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새로운 원소들을 어느 정도 아주 단순한 수준이지만 합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원소들을 조금 다루기도 하고, 뭐 융합이나 이런 건 못 시키지만 분열 같은 건 하고, 그 융합을 시키는 게 이제 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원소들을 합성해내고. 근데 철은 그러니까는 별이 생길 때쯤, 제가 지금 3억 년이 맞나 안 맞나 모르겠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 같은 거는 다 사실 자신이 없죠. 빅뱅이 있고, 빅뱅의 되게 짧은 순간, 잘 모르는 순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는 별이 만들어요. 수소와 헬륨만 그러니까는 뭐 한 70%대 28%뭐 이렇게 있다가 나머지 2%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별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 2% 안에 아주 조금 이제 그 더 무거운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루게 됐고, 근데 어쨌든 사람은 더 무거운 원소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문명의 그 힘의 방향, 부등호의 방향이 결정이 많이 됐고, 다른 토양, 문화적 토양이 더 앞섰다고 해도, 이집트가 앞섰다고 해도 힉소스가, 그리고 다른 그 유럽이라든지 중앙아시아, 뭐 중동 이쪽에 다른 문명이 앞선 곳이 있다고 해도 히타이트가 다 그냥 싸움으로는 이기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다시 원소로 넘어가면 철. 철은 별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면 결국은 별은 수소 그리고 헬륨, 즉 빅뱅의 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되게 단순한 양성자 전자거나 양성자 어, 중성자도 얘기를 해야 되나? 그 빅뱅 할 때 다시 얘기를 할게요. 빅뱅 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수소와 헬륨에서 다시 별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중력, 그 힘 속에서 온도, 뭐 압력, 요 힘 속에서 핵융합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이외의 것들이 막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뭐 탄소가 됐건 그 다음에 진짜로 이제 안정적인 철이 됐건 그럼 이제 다시 또 역으로 가면은 빅뱅의 순간에서부터 아주 짧은 0.000 몇 초 거긴 모르지만 하지만 그 이후부터 한 2분, 3분 이 정도는 설명을 하거든요. 다 수학적으로 이걸 막 맞춰보는 거지. 이제 그 부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소가 있어야 되고 헬륨이 있어야 되는데 수소와 헬륨은 이제 빅뱅이 지나고 나서 되게 짧은 순간 동안에 만들었단 말이지. 근데 그때 철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것은 그 압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퍼져나가면 바로 온도가 식죠. 수천억 도에서 바로 그냥 뭐 1억 도로 그냥 바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걔들은 조금씩 아주 그 지방적으로 국소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뭉친 별에 의해서 무거운 것들이 생긴 것이죠. 그게 지금까지 이제 과학적 추론에 의한 뭐 물리학자나 뭐 화학자나 천문학자나 이런 사람들의 설명이죠. 그러면 수소는 이제 또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수소와 헬륨은 빅뱅의 순간에서 되게 짧은 순간에 다 만들어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수소나 헬륨의 아, 재료가 되는 것이 굉장히 짧은 순간에 다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빅뱅대로 가자면 아주 짧은 순간에. 근데 아주 짧은 순간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것의 구성 요소인 양성자, 전자, 중성자 이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론 양성자를 더 안쪽으로 가면은 쿼크라고 이제 하는 거. 근데 그것은 2분, 3분 요 단위가 아니라 훨씬 더 그 짧은 순간. 우리 과학자들이 잘 못 다루는 그 순간. 잘 못 다룬다는 것은 수학 그 식을 잘 맞추기가 되게 힘든다는 거죠. 그 맞추기 힘든 거를 막 맞추려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막 하다 보면은 뭐의 질량을 넣기도 하고 뭐를 점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어, 정말 주절주절이 돼버리네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서 뭐를 좀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 양성자의 세포의 크기 10의 마이너스 5승 우리 같은 저
이런 세포, 어떤 분자죠. 생체 분자인데 그것이 이제 10의 마이너스 5승. 그다음 원자, 수소 같은 거. 빅뱅 조금 지나고 나서 만들어진 수소 같은 거.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다음 근데 그게 10의 5승 차이네? 이게 작은 차이가 아니라고 그랬죠? 10의 5승이면은 하나, 둘, 셋, 10만 배 차이가 되는 거죠? 맞나? 10만 배 차이.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양성자 크기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전자부터는 다 추정이니까 사실은 다 값들이 맞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과학자들은 전자까지는 발견이 됐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전자까지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제 과학적 실제론과 반실제론의 입장에 따라서. 근데 실제로 전자를 못 보죠. 흔적을 보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량을 그게 다 이제 뭐 충돌시킨 에너지 변화량이나 전하 변화량이나 이걸 가지고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추정을 하면은 이상하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양성자 같은 경우에도 크기를 10의 마이너스 15승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볼 수 있는 건 쿼크겠죠. 쿼크는 점이어야 가능해. 지금 현재 과학적인 수학적인 그 수준에서는 점이어야 가능해요. 점이어야. 갑자기 단위라든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고 이상하게 들어가죠. 그것은 양자역학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그걸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측정값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정합적으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양자역학적인 식이라든지 이 언어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컨텍스트에서 인간의 언어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그 명료한 우리가 쓰는 언어는 그렇고 외계인이 쓰는 언어는 이상한 확률 같은 언어를 쓴다. 근데 그게 반대로 그 확률 같은 언어가 명료한 것일 수 있고 우리가 아주 모호하게 딱 단선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제 양성자 수준까지 가면은 점으로 표현한다는 의미도 과학자들마다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상상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어쨌든 확률은 확률인데 확률의 이 특이한 어떤 적정한 그 위치에 확률적으로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다 똑같은 확률로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학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수학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있다와 이다. 그래서 존재와 사건이 겹을 잘 구별을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즉 눈에 보이는 엔트로피로 치자면 확률로 치자면은 경우의 수와 실제 보이는 장면 그 차이 비슷한 거죠. 실제 보이는 장면이 우리에겐 더 명확하게 느껴지만은 거기에 겹쳐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그게 더 진짜로 본 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자 단위의 그 설명에서도 어떤 과학자들은 구름 모형 안에 그냥 다 똑같은 확률로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어딘가에 하나가 있다가 아니라 거기에 다 있다. 그 마치 외계인의 언어처럼. 근데 그걸 뭐하고 연결을 하고 싶었냐면은 아, 자 양성자 그 차원에서는 이제 쿼크들이 있고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한 10분이면 붕괴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중성자가 어딘가에 원자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붕괴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붕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빅뱅의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어, 너무나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있고 그 이후에 한 2분이고 3분이고 지나고 나서 수소와 헬륨으로 안정화가 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소적인 어떤 중력의 작용으로 별에서 드디어 철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그걸 가지고 뭐 다른 것도 좀 하고 있다. 이 정도인데 또 역으로 들어가면은 그 빅뱅의 순간에 지금 우리는 한 2, 3분 요기를 본 거예요. 2, 3분 동안에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안정적인 가벼운 원소, 수소라든지 헬륨. 그것의 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땐 다 동일하게, 우주에 다 동일하게 있는 거거든요. 70%, 28%, 이 정도로, 7대 3 이 정도로 다 동일하게 있어요. 국소적으로 이제 별에서 이제 중원소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이제 막 지금은 다 어떤 과학적인 상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제가 하나 그 연결하고 싶은 게, 그럼 빅뱅의 처음 순간, 과학자들이 상상하고 있는 순간은 과연 무엇일까? 빅뱅 이전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던 것이고, 빅뱅의 순간부터 프랑크 다니의 그 순간까지 무엇이 필요했을까? 빅뱅은 압력이라고 볼 수 있죠. 어마무시한 압력. 그것을 과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에너지. 갑자기 에너지가 있은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질과 빛으로 나뉘는 거죠. 그 물질이 바로 뭐가 됐건 쿼크가 됐건 뭐가 됐건 나중에 어쨌든 간에 중성자, 양성자, 전자로 이렇게 되는 그 물질. 그리고 빛은 물질의 입장에서는 이제 반물질이죠. 그리고 전자의 입장에서도 이제 에너지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고, E는 mc 스퀘어라는 게 E는 m이다 이 얘기예요. 물질은 에너지이다. 근데 처음에 어쨌든 하나의 압력부터 시작을 해서 물질과 빛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세 개로 나누어져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된 거죠. 거기까지가 이제 아주 짧은 순간. 그 다음에는 말씀드렸듯이 다시 정방향으로 가면은 수소, 헬륨, 그 다음에 한 3억 정도 지나고 나서 철 같은 거, 탄소나 뭐 철, 탄소에서 철까지. 탄소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 식물이. 그 다음에는 현대의 그 무거운 입자들에 대한 상상과 또 무거운 것들을 좀 다루는 기술,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이제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대기실에 앉아 있는 그 순간에 대한 설명 방식이, 빅뱅 우주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빅뱅 우주론이 생긴 거는 빅뱅을 반대하는 그 학자에 의해서 이제 생긴 셈인데, 사실은 프랑크 호일인가 그 사람이 별에 대해서, 별에서 중원소가 생겼다고 한 그 학자, 그 사람이 그 허블만 환경에 그 이제 역으로 이제 상상하다 보면은 하나에 뭉쳐져 있다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그러면 빅뱅이라도 있었다는 거야? 라고 얘기한 데에서 빅뱅이 왔다고 해요. 근데 보니까는 묵시론적 그 사유와 제가 결부가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가만히 여러 그 연구자들, 과학자건 아니면 철학자건 연구자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빅뱅에 대한 설명도 기독교적인 그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딱 들어맞는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전에 제가 인도 철학 뭐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그 진울에 대해서 제가 한 7차례 얘기했던 적이 있죠. 근데 그것을 연구한 분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지만은 과학적인 사유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독교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게 아니죠.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있는 어떤 구조, 어떤 힘, 권력 의지 가지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나가고, 또 이제 진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유희성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지만은 굉장히 열린 상태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 생각을 전개를 해나가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늘 생각을 하는 게, 빛이나 말씀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빅뱅의 영향을 되게 많이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헬레니즘, 그리고 중세 철학에서도 로고스, 말씀, 빛, 요게 이게 철학적으로 다져 들어가는 것, 관념적으로 그것이 물질적인 세계를 설명하는 그 이론에도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증거들이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을 엮어내고 설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러면은 에너지 하나가 있고 어떤 창조자의 그 창조 행위, 그 다음에 빛과 물질이 있죠. 빛이 있으라, 세상이 있으라,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나서 세상의 구성 단위가 되는 세 가지,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 이 세 가지가 완성이 되고, 아주 짧은 순간에, 창조의 순간에, 그 다음부터 이제 별도 생기고, 탄소, 유게 될 수 있는 것도 생기고, 또 철도 생기고, 그거보다 더 무거운 것도 어딘가에서 어떤 방식인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은 생기고, 그런 것을 활용하고 간접 증거를 측정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게 뭐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저는 혼자 재밌게 생각해봤는데, 동양적인 사유에서 봤을 도가나 노장 도가 사상이라고 해야겠죠. 도가 사상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런 상상을 하는 분들이 있죠. 어, 도, 일, 생. 뭔진 모르지만 빅뱅이 일어나기 전은 뭔지 모르지만 빅뱅 1, 에너지, 엄청난 압력, 1, 생, 1이 있고, 그 다음 1, 생, 도생 1, 그 다음 1, 생 2, 그 다음에 물질과 빛으로 나뉘고, 그 다음 2, 생 3, 그것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견고해지고, 왜냐면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것은 만들어지기가 어렵거든요. 딱 그냥 정해져 있는 그 숫자, 뭐 예를 들면 10의 80승 이렇게 딱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제 어렵거든. 그거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압력, 힘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국소적인 데에서나 이제 별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별이 더 어려울 것 같지만은 쿼크들을 안정시키고 이러기 것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에서 삼생 만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도덕경이죠, 도덕경. 그 이상하게 기독교적인 빅뱅, 아니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기독교적인 사유의 영향으로 또 볼 수 있는 빅뱅의 설명이랑, 도가적인 사유로 이렇게 한번 그 빅뱅을 뭐 억지로 한번 이렇게 끼워 맞춘 그 이런 그 생각을, 이런 얘기를 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기독교인, 독실한 기독교인이시고. 근데 그 생각을 해보니 재미있더라고요. 정말로 도가에서 이런 걸 알고 했을 리는 없죠. 모르죠, 그거는. 음, 모르긴 하는데, 도일생, 도생 1, 일생 2, 이생 3, 삼생 만물. 이게 정확히 빅뱅의 시작, 빅뱅 후 2분 혹은 3분, 그 다음 별 이후, 이게 딱 들어맞긴 하죠. 그리고 문제는 도가, 도.
혹은 창조 행위가 문제죠. 1부터는 같은 설명으로 가는 거거든, 사실. 근데 1 이전에 있는 것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느님의 창조 행위, 하나님의 창조 행위. 그 창조 행위는 물리학적으로는 압력이에요, 압력. 어마무시한 압력.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은 끄덕이면서 이제 끄덕이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리고 도가 입장에서 보면은 도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라는 건 뜻이 뭐죠? 도는 그냥 원래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원래 그런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철학적으로 한번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빅뱅이랑 좀 위배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빅뱅부터 해서 그 이후에 몇 분, 그리고 지금까지가 다 같긴 하지만은 도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러함 자체가 하나의 에너지, 압력,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가 있기 위해서는 창조주의 창조가 거기를 메워주거나 아니면 원래 그러함. 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러한 거라는 얘기죠. 나중에 도덕경이랑 관련된 것도 한번 그 겨울에 해봐요. 근데 그거 한문 안 쓰고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건. 그래서 한번 빅뱅에 대해서 묵시록적, 그리고 어쨌든 정합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설명, 그것을 한번 기독교적인 시각에서도 한번 보고 도가적인 시각에서도 한번 보고, 어느 측이라고 해도 그게 뭐 동북아적인 생각이건 아니면 그레코로망적인 생각이건 아니면 인도적으로도 이제 그거 우파니샤드도 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그 말 배틀이 이제 거기에 우파니샤드에 들어가고, 그게 이제 철학적인 하나의 그 요소들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막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재미있게 한번 그 생각을 해봤고, 이렇게 얘기를 기록을 이제 해봅니다. 해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듣는 분들이 또 재미있게 들으실 수도 있고 좀 불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뭐 이렇게 기록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왜냐면 그건 정답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믿을 수는 있으나 알 수는 없죠. 간접 증거로 가지고 이제 그 추론을 해나가는 것이지 직접 증거는 절대 못 찾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그 유한성에 의해서 여러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